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4월 20일 월요일에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주말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일주기 진도 평목항에도 갔다 왔는데요. 그 이후 금토일 사흘간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오늘 서영석 타임스 오피니언 비평과 PD 브리핑에서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잠깐 제끼고요. 집값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요즘 저야 어차피 집하고는 이제 전혀 관계없는 나이대의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요즘 젊은 사람들 많이 묻습니다. 지금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는 진짜로 재테크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니까 답은 해야 되겠고 해서 조사를 이제 하고 있는데, 보니까 또 제가 자주 인용하는 KBS 박종원 기자가 이 문제를 짚었더라고요. 쭉 읽어보니까 그럴듯해서 소개해드립니다. 대부분 이제 과거의 예를 들여다보면요, 전세값이 폭등해가지고 집값의 70% 80% 정도로 올라오면은 그때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과거엔 그랬죠. 폭등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 3억 하던 집이 거의 8억으로 올라가는 이런 폭등의 시기도 있었었는데요. 지금이 그런 시기와 외형적으로 땅바지가 떨어집니다. 지금 전세값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중이니까요. 게다가 금리마저 낮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빌려서 집 사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선대인 연구소장 얘기 들어보면은 집값 폭락할 텐데 왜 집 사느냐라고 하지만은 집 사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고, 과거에 전세값이 집값에 근접했을 때 집값이 폭등한 그런 기억도 있기 때문에 자칫 지금 집 안 샀다가는 나중에 너무 올라가지고 평생 집 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걱정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하는 사람 지금 굉장히 많을 겁니다. 주택 거래량도 무지하게 늘었습니다. 지난달에 11만 2천 건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관련 주택 거래량 통계를 시작한 2006년 3월 이후 3월달 거래량으로서는 사상 최대치였다고 합니다. 거래량 늘면 집값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집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근데 과거와는 다르다는 점을 일단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 이 박종원 기자의 지적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과거 부동산 말하자면 폭등기에 집 샀다가 작살난 사람 하나 소개해 줬는데 진짜 재밌습니다. 나도 이거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일본의 유명한 엔카 가수인 센 마사오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이 양반 아주 어려운 시절을 보내다가 가수로서 성공을 했는데요. 우연히 센다이시에서 사들였던 부동산, 이게 그 센 마사오의 운명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가 산 땅, 센다이시에 있는 땅 옆에 바로 철도가 들어서면서 순식간에 가격이 몇 배로 뛰어올라서, 야, 가수 해가지고 돈 버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부동산에서 돈 버니까 진짜 어마무지하구나 해서 부동산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전형적인 수법이 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집이 아니라 땅을 삽니다. 땅을 살 때 산 다음에 그걸 또 담보로 해서 돈을 또 다시 빌려서 또 다른 땅을 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불려나가는 건데요. 이 양반 80년대 후반에는 부동산 자산이 3천억 엔, 우리 돈으로 2조
8천억을 도 불어나서 노래하는 부동산 황제라고 불리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얼마 안 갔습니다. 1991년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3조 원에 육박하는 자손 중에서 80% 은행 빚이었던 샌 마사오, 그는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무려 1조 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빚을 지게 됩니다. 자산 3조 원 된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나서 무려 1조 원에 가까운 빚을 진 겁니다. 뭐 한 개인이 1조 원 빚졌다면 인생 망가졌다고 봐야 되겠죠. 자, 부동산 버블이 꺼졌던 경험, 바로 우리 이웃나라인 일본, 미리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가능성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집값이 왜 올랐느냐? 다 그거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오르는 겁니다. 집값이 폭등했던 시기가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2000년대 초반인 것 같은데 2002년 이후에 집값이 갑자기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말하자면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30대에 취임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 시대가 두 번 있었습니다. 1차는 전쟁 직후입니다. 1955년부터 63년생까지 저도 1차 베이비부머 세대입니다. 저희 형제들은요, 3남 2녀가 기본이었어요. 애 다섯 낳는 게 말하자면 가족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도 저희 집도 아들 셋에 딸 둘인 집이었으니까요. 대부분 5남매가 표준이었고 7남매, 8남매도 있는 집도 많이 있었습니다. 1차 베이비부머 세대들. 그 다음에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1968년부터 1974년 출생자입니다. 이때는 어느 정도 형편이 피면서 줄어들었던 자녀들의 숫자가 갑자기 늘어나는 세대죠. 1968년부터 1974년. 이 출생자들이 2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30대 진입하는 시기가 바로 2002년 언저리입니다. 말하자면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때는 사실 그렇게 지금처럼 각박하지 않았어요. 취직도 쉽게 되고 그리고 월급 받고 해서 집을 최소한 20평이 되는 샀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한 10년 정도 연상이라고 할 수 있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30평에 대해서 20평에 대해서 30평으로 올라가던 시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20평대를 2차 베이비부머 세대에게 넘겨주고 다시 30평, 40평대로 갈아타던 시기가 바로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겁니다. 말하자면은 집값을 부양할 만한 소비자들이 존재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집값이 굉장히 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무슨 애가 없어요. 지금은 베이비 부머가 아니라 그냥 베이비 제로인 시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출생률이 낮은 아마 넘버 5 안에 대한민국 될 겁니다. 즉 집을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유일하게 집값이 지탱되는 이유는 정부에서 금리를 내리고 그리고 각종 대출을 많이 해주고 실제 사실 30대에게 1억이라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1억을 빌리면요, 지금 금리로는 월 20만 원 정도의 이자만 내면 1억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참 진짜 훌륭한 시대죠. 1억을 빌리는데 월 20만 원 이자 부담을 하면 되느니. 근데 원리금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억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100만 원짜리 뭉치가 100개 있어야 1억이 됩니다. 즉 원금을 100만 원씩 매달 갚는다고 하더라도요, 100개월이 필요합니다. 100개월이. 100개월이면 8년이 넘어요. 8년 넘지는 않는구나. 한 7년 가까이 됩니다. 매달 100만 원씩 갚아도 7년 걸려야 간신히 1억이 되는 큰 돈인데 그 돈을 빌리는데도 월 이자가 20만 원 되라면은 참 훌륭한 시대인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집값은 언제든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올라가면야 아무 상관이 없죠. 빚을 내고 집을 사더라도. 그러나 집값이 떨어지면은 그 센 마사오처럼 알거지되고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개인으로서는 빚을 지는 것은 시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주의해서 집을 사야 됩니다. 아니 사실 지금 30대에서 결혼하는 세대들 그런 얘기를 안 한다면야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경제 어렵습니다. 게다가 30대의 경제력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닙니다. 가처분 소득이 너무 낮아요. 이런 상황에서 형편이 계속 좋아진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라도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고 부동산 버블이 꺼져버리는 순간 개인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이런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집을 살 때 빌린 돈을 다 갚고도 노후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대출을 받은 이후 현금 흐름, 말하자면 그 이자를 제대로 갚을 능력이 있는 건지, 또 이자가 지금의 3, 4%대에서 7, 8%대에 올라갔을 때, 심지어는 10% 올라갔을 때도 내가 이자를 충분히 내고, 그리고 대출금을 중간에 깔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는 건지 늘 따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집값에 예를 들어서 한 70%까지 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그 집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70%입니다. 집값이 폭락해서 3억짜리 집이 2억이 되면요, 70%가 아니라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무려 90%, 100%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일부 변제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변제 능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건지 이런 점을 다 따져서 집을 사시라. 그래서 집을 살 때는 신중하게 하라. 게다가 지금 우리 정부는 집값을 부양하기 위해서, 떠받치기 위해서 그야말로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집을 안 산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집 사고 싶으면은 그냥 좁아 해가지고 견디지를 못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시간 충분히 두고 여유 있게 생각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집을 일단 사고 나면 그 다음부터 물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너무 좀 길어졌는데요. 안 그래도 어제 또 누군가가 제가 메신저로 집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물어보길래 제가 모르지만은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박종훈 기자의 대담한 경제에 나오는 부동산 황제의 교훈, 집 살 때인가 팔 때인가를 인용해 드렸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소설가 이회수입니다. 상업이 연기자인 시민정치운동가 문성글입니다. 사진작가 구본창입니다. 건축가 승효상입니다. 미술가 이목상입니다. 음악평론가 방은입니다. 디자이너 안상수입니다. 영화도 만들고 미술도 하는 박찬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중환입니다. 미학자에게 예술가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은 새로 발견된 고분의 문을 따는 고고학자의 마음처럼 흥분되는 일입니다. 사진, 건축, 연기,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을 만나 물어본 그들의 비밀. 진중권이 만난 예술가의 비밀, 지금 서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예, 오피니언 비평 시간입니다. 김효진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효진입니다. 네. 저
경제, 집값 얘기 종종 오프닝에서 해주시잖아요. 네. 박종훈 기자의 대담한 경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근데 그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 닿습니다. 아니, 사줄 준비가 된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어떻게 오르겠냐. 예. 뭐 저같이 젊은 사람들이 집 살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두도 못 내니. 뭐 자명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요. 예. 경기가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월급도 같이 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그거예요. 대폭등의 시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데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진짜 2000년대 초반은 특수한 시기였어요. 대한민국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나 그런 거 별로 의식 못했는데 이게 1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과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동시에 집을 갈아타는 시기. 그건 맞아요. 제가 2002년이면 30대가 아니라 40대구나. 네. 그죠? 40대 아니에요? 저도 1차 베이비 부모 세대니까. 근데 이제 뭐 35평짜리 집으로 간 게 1997년이었죠. 이제 그러니까 그때는 뭐 집을 살 생각은 안 했었는데 이게 비슷하게 이제 맞아떨어진 거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30평, 40평대로 갈아탔고 저는 조금 일찍 갈아탔습니다만은 그다음에 그 아래 세대에 있는 30대들이 이제 20평대 집을 살려고 하는 시기였거든요. 예. 그전에는 이제 신혼 같은 거 할 때는 18평, 19평, 23평, 24평짜리 집을 전세로 보통 없습니다. 그때는. 전세를 얻어서 한 7, 8년 저축해서 좀 대출 좀 끼면은 그때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대거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몰렸기 때문에 1차 소비자가 생겼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집을 넘겨줘야 될 사람들이 존재를 했고 그래서 40대가 집을 팔아서 돈을 좀 더 보태가지고 다시 30평, 40평대 집을 살 수 있는 이 시기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집값이 확 올랐던 건데 지금은 그 이후에는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있는 게 아니라 베이비가 그냥 없는 세대가 됐습니다. 노베이비 시대입니다. 네. 지금은 유일하게 오를 것은 저는 일본도 그랬어요. 질 낮은 주택들입니다. 질 낮은 주택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데 사는 사람들 기분 나쁠할지도 혹시 모르겠는데 그건 뭐 값으로 따지는 거니까 기분 나빠지는 마시고요. 쉽게 얘기해서 10평대 아파트들. 그 다음에 원룸.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이제 투자로 따지보면 고시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젊은 세대들이 정상적인 직장을 갖는 사람이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옛날에는 전부 100% 대학 졸업하면 다 정상적인 직장에 들어갔다고. 그때 평균 대졸 임금에 준하는 직장이 정상적인 직장인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아르바이트로 하든가 공부를 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살겠습니까? 원룸 같은 데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 집값이 오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목을 생각하면 참 많은 것들이 자명해지는데 굳이 이리저리 많이 따져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아니 일단 사면은 물릴 수 없으니까 그게 좀 신중하게 하라. 과거처럼 이렇게 되면 그때 집값이 폭등했으니까 야 지금이 마지막으로 들어갈 시기다. 요 생각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인데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집살 돈이 없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범국민대회가 열렸죠. 지난 18일 서울 도심의 풍경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담했습니다. 광화문 바로 앞에서 노숙 농성 중이던 세월호 유가족 중 일부가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고립된 유가족을 만나러 광화문 쪽으로 향하던 시민들 물대포 맞고 최루액 세례를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병력 13,700여 명과 차벽트럭 18대, 차량 470여 대를 동원해 겹겹이 저지선을 쳤죠. 그럼에도 행진 시도가 계속되자 유가족 20명을 포함해 100명을 연행했습니다. 경찰은 과잉 진압 논란에도 불구하고 불법 시위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들을 추적해 전원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판단한 차벽을 세우는 것은 합법입니까? 라는 질문을 경찰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질문하면 잡아가요. 어제 이상호 기자가 그 물대포 쏠 때 물을 불법으로 사용한다고 자기 취재해 보니까 이거 전부 허가 안 받은 거야. 그래서 그 왜 불법으로 물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이 물대포 쏘느냐고 항의하다가 잡혀갔어요. 예. 지금 계속 유치장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자식을 잃은 어미에게 물대포를 쏘고요. 고등학생과 환자까지 붙잡아간 것도 합법입니까? 공권력은 헌법 경시하고 시민 겁박하라고 주어진 게
아닙니다. 경향신문 사설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세월호 민심 근해산성으로 덮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요, 2008년 촛불 집회 때 시민들이 청와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서 저지선을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명박산성이죠. 이는 정권과 시민 사이 소통 단절의 상징물로 부각이 됐습니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는 경찰이 서울광장 주변에 버스 수십 대를 붙여서 차벽을 설치했습니다. 헌재는 2011년 시민의 통행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은 행동 자유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최근 세월호 1주기 집회를 계기로 재등장한 차벽은요, SNS에서 근해산성으로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경찰은 차벽 설치 이유를 물으니까 집회 참가자들의 목적이 BH, 청와대에 진출해 인간띠를 하려는 것이었다. 청와대 쪽으로 집단 진출하려는 상황이었다라는 등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헌법을 지키는 일보다 대통령 심기를 지키는 일에 치중했음을 스스로 털어놓은 셈입니다. 정작 대통령 본인은 청와대를 비운 채 지구 반대편에 가 있으니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국제 앰네스티는요, 세월호 참사 후 1년이 지나면서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무시하려 하고 있다면서 세월호 유가족은 체포나 위협의 공포 없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의 입까지 빌리지 않더라도 지난 16일 세월호 1주기 추모제와 18일 범국민대회에서 경찰이 보인 행태는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입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의 강력함이 아니라 취약성을 역설적으로 증거한다고 경향신문은 꼬집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도덕성과 정당성을 상실하면 공권력에 의존하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참사와 성완종 리스 파문으로 통치 기반을 사실상 잃어가고 있는 현 정권도 근해산성 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폭력과 강압의 결말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시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고 경향신문은 마지막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씨는 그 촛불 트라우마를 갖고는 있긴 해요. 그 임기 2년차 한참 일할 때, 그 자기가 정동영한테 거의 몇백만 표, 게다가 이해창이가 뺏어간 표까지 합치면 한 1000만 표 가까이 이겼으니까, 내가 뭘 하더라도 국민들이 날 지지할 거다 착각해가지고, 의기양양. 미국 세고기업상 쥐꼴리는들 하다가 완전히 한 칸 맞은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최소한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비공식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그 전 정권이 노무현 정권인데, 논리적으로 부정선거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야당이었는데. 정권이 도와줘야지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명박은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도 최소한 중간에 끌려 내려올 가능성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왜 이명박 산성을 치고 했느냐. 그것 때문이었을 거예요. 임기 2년차에 그 촛불을 맞이했던 그 트라우마. 그래가지고 그 진실인지 사실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청와대 뒷동산 올라가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했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제 거기에 비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통치 기반이 굉장히 약한 사람입니다. 사실 이런 분일수록 오히려 국민에게 다가가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제가 만약에 박근혜면요. 물론 이제 그게 기대하는 거는 기대 난망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사실 자기처럼 정권의 도움을 받아가 전 정권의 도움을 받아서 좀 어거지로 대통령이 됐다라는 의심을 받는다면은 오히려 몸을 낮춰서 에바 페론처럼 나가가지고 시위대 만나고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오히려 쉽게 풀립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경찰도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네. 청와대 뚫레 인간 띠기 그거 막으려고 아예 원전 차단한 거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진짜 이거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야, 이명박 때도 아무 일 없었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겠지만은 이명박과 박근혜는 처지가 완전히 달라요. 이명박은 그래도 정권 정통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 우리가 쏘가서 잘못 뽑았다라고 얘기를 했지 저 새끼 부정선거로 당선된 놈이야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어렵다는 정권 교체를 어쨌든 압도적으로 해냈죠. 했죠.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경우가 다릅니다. 이거는 어거지로 이겼다. 사실 국정원이나 군사이버사령부 드러난 게 그 정도인데 예? 드러나지 않은 우리 누구나 다 생각하잖아요. 드러난 죄가 이 정도면 드러나지 않은 것은 더 많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드러난 것만으로도 사실은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모를지 정통성이 취약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판인데 그런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명박처럼 나오면요. 진짜 쫓겨날 가능성도 있어요. 잘못 보장하는 겁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다면은 통치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국민들과 소통하고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점을 자 이명박도 그래 했는데 우리라고 못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 진짜 오산입니다. 이명박하고 박근혜는 완전히 경우가 달라요. 이명박은 진짜 우리가 대통령 잘못 뽑았다. 저런 놈을 우리가 쏘아가지고 무슨 부자시켜준다고 그랬지만 쏘았긴 했지만은 내 손으로 뽑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야당 후보에 비해서 1000만 표나 더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내릴 가능성이 제로인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진짜로 헌법에 나왔듯이 뭐 외환이나 내란의 죄를 범하지 않는 이상은 박근혜 대통령은 경우가 달라요. 이건 자칫 잘못하면은 중간에 끌어내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하고 삼가야 되는데 이렇게 정면으로 지난번 문창극 때도 외국까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쉽게 얘기해서 네가 알아서 해라. 나한테 부담 주지 말고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문창극이야 뭐 솔직히 언론계에 있다가 스카웃된 사람이기 때문에 박근혜하고 큰 맞물린 점이 없어가지고 문창극 리스트가 나오진 않았겠습니다만은 이양구한테 그런 식으로 하면요. 이양구 리스트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아 죽으면 내만 혼자 죽을 거냐? 그렇잖아요. 그럴수록 이양구 총리를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정이 이해를 하니까 내 당신을 막아주고 키워주기 위해서 진짜 박근혜 대통령이 이양구를 키워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렇게 청문회에서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는데도 결국은 그렇죠. 총리 임명을 강행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그러니 이렇게 내가 늘 해임하는 모양새를 갖추는 건 좀 웃기니까 당신 자진 사퇴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비겁하게 외국 나와가지고 내 있는 동안에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자기들 지지자에 대한 도리도 아닙니다. 아니 뭐 근데 저는 참 요즘 들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 참 극렬한 사람들 많습니다. 네. 그리고 상식과 합리가 안 통해요. 저런 인간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야.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역시 인간은 늙으면 죽어야 돼. 그럴까봐. 역시 늙으면 죽어야 돼. 아니, 그렇게 꼴보기 싫던 인간들도 결국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박근혜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정당성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너희들을 인간 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전혀 배려 고리조차 안 했는데 생각이 그렇게 바뀌니까 야 박근혜를 진짜 위한다면은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저는 이건 아니에요 진짜. 한 가지 궁금한 게 이 굉장히 중대한 시국 아닙니까? 네. 이 시국에 세월호 일주기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집회가 벌어집니다. 여기에 경찰이 어떻게 대응할지 그 방법론에 관한 대응 매뉴얼이라는 거는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까지 청와대의 어떤 청와대와의 교감이랄까 사실상의 행자부 장관을 통한 지시 비슷하게 지침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옛날에는 이제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있어가지고 펴냈는데 요즘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 이게 공안 관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 경찰청장, 국정원장, 예. 그다음에 뭐 청와대 뭐 민정이라든지 이런 그 수석들. 뭐 등등 모여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할까 옛날에 관계기관 대책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거기에 뭐 검사들 검찰도 낑기고 했는데 그런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있던 시절에는 뭐 고민할 이유가 없었는데 요즘 어떻게 조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당정 조정회의가 있는 고위 당정이 있는 것처럼 실무 당정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겠죠. 근데 이승만이 왜 쫓겨나는지 그걸 경찰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승만 부정선거에서 쫓겨나긴 했습니다만은 부정선거를 반대한 시위가 일어나자 결국 유혈 진압을 해가지고 근처에서 쫓겨나다시피 한 것 아닙니까?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 착해서 이승만이 살려서 보낸 거지 제대로 된 나라였으면은 죽였을 거예요. 리비아 가다피 결국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흉악한 비유를. 아니, 뭐, 이승만이나 가다피나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솔직한 얘기로. 그런 걸 갖다가 국부라고 하는 놈들이 미친놈들이지. 아니, 근데 요즘은 또 그런 것마저도 이해가 가. 오죽 기댈 데가 없으면 이승만이한테 기대겠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참,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 우파들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죽하면은 기댈 데가 없으면은 이게 전부 다 친일을 하고 나라 팔아먹었던 놈들이 즐비하니까 그나마 미국 가서 호의호식은 했지만 독립운동이라도 했다는 이승만이가 그쪽에서는 대단히 귀한 존재인 거야. 유가족, 세월호 유가족한테 최루액을 뿌리고 물대포를 쏘는 거. 글쎄요. 이거는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이 엄중한 시국에 그 민감한 분들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는 경찰이 임의로 했다면 아마 또 큰일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경찰의 발언들 있지 않습니까? 엄포를 놓는 끝까지 잡아가지고 사법 처리하겠다. 이런 거는 과잉충성이지. 지침이 있는 거겠죠. 아니 이제 다음에 그렇게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공권력 이런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용서 준다고 하면 다음에 또 오를 거 아니야.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엄단한다고 얘기하는 게 보통 공권력의 속성입니다. 이게 차벽은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까지 했는데 이렇게 등장을 시키네요. 아니 그러니까 얘들은 기본 사고방식이 잘못되는 거야. 아니 와가지고 청와대에서 인간띠를 두르면은 아니 뭐 그들이 청와대 담을 튀어 올라가가지고 뭐 쳐들어올 거야. 그러면 진짜 위법이지. 인간띠를 하는 것은 그게 표현의 자유일 뿐이지 그게 자체가 위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서울경찰청장이겠지. 서울경찰청장이 누가 임명했겠습니까? 뭐 내가 보기에는 뭐 대충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임명이 됐을 거예요. 자기 임명권자에게 충성하는 거지. 아니 어떻게 감히 큰애 마마가 있는데 와가지고 인간 띠를 두르느냐. 불경스럽게. 그건 절대 안 된다. 그거 막으려고 결국은 그래? 그럼 차벽 치는 수밖에 없지. 위헌? 까란짓 하지 마.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이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사고를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은 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야, 막지 마라. 청와대 와가지고 인간띠 두르면은 대표자 좀 몇 명 들으라고 그래라. 내가 한번 면담하자. 분명히 그렇게 나왔을 거예요. 아니면 경호실에서 뜯어 말림에도 불구하고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뭐,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리는 못할 거고, 최소한. 불러서. 대표자. 한 5명 선정해서 들으라고 그래라. 내가 뭐 얘기 들어보고 들어줄 수 있으면 들어주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유라도 설명해 주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이게 그런 사고의 전환이 이게 우리나라의 수구 꼴통들하고 진보계의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아니 이것들이 어디서 감히라고 하는 생각. 그 얼마나 딱하면은 여기 와서 인간띠까지 두르려고 하겠어. 한번 데리고 돌아봐라.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방금 그 어디서 감이라는 표현 해주셨잖아요. 갑자기 떠오르는데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가요? 이완구 총리가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요. 바로 그 직후에 원내대책회의 뭐 그런 당내 회의가 아침마다 열리잖아요. 열렸는데 뭐 지역에 기반을 둔 어떤 뭐 새누리당 관계자인가 봐요. 뭔가 중앙당에 항의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회의장에 온 적이 있어요.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을 이완구 당시 원내대표가 나무라는데 딱 그런 톤이었거든요. 어디서 감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렇게 호통을 치더라고요. 그런 확 겹치면서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오르네요. 바로 그런 마인드.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마인드. 내가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온갖 나쁜 짓을 하고 리스트도 만들고 뭐 어느 놈한테 돈도 받아먹고 이렇게 고생 해가지고 온갖 수고를 다 거치고 이 자리에 왔는데 네가 어디라고 지금 감히 여기 와가지고 주도관에 놀리고 있는 거야. 저 새끼 쫓아내. 그것을 줄여서 그렇게 얘기했겠죠. 감히 그렇죠. 감히 마인드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 뭐 토픽이 뭐 다음 토픽도 좀 연결이 됩니다. 결국 성완종 리스트 관련인데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까요? 자 오늘은 한겨레 에세이 코너 유레카에 실린 글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한 나름대로 흥미로운 시각도 말랑말랑한 듯 하면서도 또 촌철살인이 있는 그런 글인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고요. 일단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양심과 앙심. 양자에다가 혀 하나만 떼면 앙심이 되는구만. 김종구 논설위원이 썼습니다. 김종구 논설위원님 글도. 이제 독설가지. 잘 재밌게 읽는데 오늘은 유레카라는 에세이 코너에 아주 부드럽게 쓰셨더라고요. 아주 짧은 글이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아메리카의 나바호 인디언들은 양심을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삼각형으로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나쁜 짓을 하게 되면 가슴이 떨리고 마음이 불편한 것은 이 삼각형이 회전하면서 모서리가 심장벽을 마구 파헤치기 때문이라고 여겼던 거죠. 하지만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양심에 반하는 짓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삼각 모서리는 모두 닳아서 없어져 버리고 심장벽에도 굳은 살이 박여 아픔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디언들은 어린아이의 양심은 삼각형으로, 어른의 양심은 원형으로 표기했다고 하죠. 네. 이탈리아의 작가 카를로 콜로디는 양심을 귀뚜라미로 형상화했습니다. 동화 피노키오에 나오는 귀뚜라미 지미니 크리켓은 바로 피노키오의 양심입니다. 귀뚜라미의 조그만 울음소리처럼 양심은 마음속에 깃든 작고도 미약한 소리라는 비유입니다. 피노키오는 입바른 소리를 해대는 귀뚜라미를 귀찮게 여겨 발로 밟아 죽이지만 귀뚜라미는 유령이 되어 나타나서 착하게 살라고 끊임없이 채근합니다. 양심은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 작은 목소리라는 피노키오 애니메이션 속의 대사는 양심에 대한 명언의 반열에까지 올랐습니다. 이 만화 영화를 만든 디즈니사는 귀뚜라미에 대한 높은 인기를 반영해 지미니 크리켓 찾기 게임이라는 특별 기획 상품까지 내놓은 바 있습니다. 네. 성완종 리스 파문을 관통하는 두 단어는 양심과 앙심입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홍준표 경남지사 등 관련자들은 한결같이 이번 사태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앙심 탓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번 파문의 한편에는 돈만 받고 어려울 때는 외면한 의리 없는 인물들에 대한 안갚음이라는 요소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완구 총리 등의 양심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여러 정황 증거를 보면 이들의 심장 속 삼각형은 이미 모서리가 닳을 대로 닳았고 귀뚜라미도 죽어버린 지 오래된 것만 같습니다. 이완구나 홍준표만 그러겠어요.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그 양심적인 세력과 양심 불량 세력을 가르는 저는 기준이 된다고 봅니다. 그게 이제 양심적인 세력들은 사실 정권을 잡아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행동을 보이는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게 그런 양심 세력이 정권을 유일히 아니지 두 번 잡았던 게 이제 김대중 전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보는데요. 그렇게 양심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해코지를 당하면 어떻게 행동하는가 노무현 대통령이 극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게 자기가 잘못하지는 않았지만은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진보개혁 세력들이 많은 비난을 받고 자칫 이러다가는 진보개혁 세력의 싹을 자를지도 모른다는 그런 자책감이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대처하는 방법의 차이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신 걸 그렇게 칭찬하거나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이 의 선택은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선택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저는 지난 노무현 김대중 10년의 집권이 우리 사회에 양심적인 세력들이 집권을 해가지고 양심적인 세력이 집권했다고 해서 솜씨있게 한다는 걸 솜씨있게 전국을 운영하리라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적대적인 언론 지행 속에서는 더 어려울 수도 있죠. 작은 것을 침소봉대하고 잘하는 거는 아예 그냥 알려주지도 않고 이런 체제 속에서 굉장히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양심적인 세력들이 집권을 한다고 해서 바로 우리 경제가 형편이 확 피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하지만 최소한의 도리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그 선을 넘지 않는 그런 세력들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집권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10년의 이명박 박근혜는 그 기준에 지극히 미달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정치계에서 추방돼야 될 인간들이 집권을 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사태를 빚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2017년에 저는 정권이 바뀐다고 이런 걸 보면 볼수록 확신합니다. 물론 정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하겠습니다만은 박정희도 그러다가 총 맞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크고 도도한 흐름을
이런 인간들이 손바닥으로 막으려고 해서 전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해요. 이런 인간들이 정권 안 놓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는 그런 것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참 김대중 노무현의 10년과 이명박 박근혜의 10년, 20년입니다. 한 인간에게 20년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에요. 박근혜 정권 끝나면 제가 딱 환갑입니다. 결국 김대중 정권 출발했을 1997년이 제가 40만으로 제가 1957년생이니까 딱 40이었잖아요. 그 60이면 개인으로서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인데 그렇네요. 네, 긴 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김무성이가 그런 얘기 했다고 그러죠. 이명박 박근혜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들은 앞으로 집권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너무 막장을 보여줬어요. 지금도 막장 아닙니까? 이게 막장 드라마지. 어떻게 21세기 대명천지에 한 개인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그 몇백 명이 죽은 참사에 대해서 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된 규명 못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 외국 나가 있는 사이에 청와대 인간띠 들어올까 봐서 그 유가족들 얼굴에다가 캡사이신을 쏘고 물 뿌리고 물대포를 쏘고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참 진짜 대한민국 자칭 보수들이 막장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람들이 이 시간이 더 길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한 가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현재 야권 민주진보 진영에도 정치 자금, 돈 왜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정치 역사 대대로 보자면은 당연히 그런 건 있었겠죠. 있었겠는데 그런 행위 자체를 미화하고 두둔하려는 건 절대 아닌데 그 근저에 담긴 어떤 인간성의 차이가 좀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기본적인 신의의 관계, 예를 들어서 뭐 그분을 욕되게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강금원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자타가 공인하는 돈 대준 후원해주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뭐 문제가 될 소지도 있었겠죠. 때때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양쪽 중 어느 한쪽도 나중에 서로 원망한다거나 왜 내 뒤를 봐주지 않았냐 뭐 이런다거나 그런 모습을 적어도 대중에게 보인 적은 없는 것이죠. 그거를 잘했다, 아름답다, 아유 저렇게 아름답게 주고받냐 이러려는 게 아니고 거기에 담겨있는 최소한의 신의와 또 정도를 넘어서진 않으려는 노력, 그런 것들이 좀 어떤 짠한 가치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차이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큰 차이가 있죠. 예. 그게 구조적이냐 구조적이 않느냐의 차이가 일단 존재하고요. 네. 물론 뭐 개인적 일탈이라는 것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조직에도 그 중에 한 명이 뭐 삿된 생각을 해가지고 뭐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야 뭐 인간 사는 사이에서 어디든 있죠. 문제는 그 사람의 잘못이 구조적인 잘못이냐 예. 아니면은 개인의 일탈이냐 이런 문제인 것인데 사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이 다 깨끗했던 건 아니죠. 과거 그 정치의 유산 속에서 뭐 존재하는 건데 어떻게 하늘에서 뚝뚝 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구섭을 제대로 끊지 못하고 했습니다만은 최소한 그 부패가 있었다 손 치더라도 구조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부패는 구조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공식화된 부패. 그런 방식으로 그 자리에 올라선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여전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금호 회장의 예를 보면은 이제 아마 진보개혁 진영에서는 그럴 겁니다. 그게 아까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했죠. 개인이 정치 자금을 정치라는 건 돈이 드는 겁니다. 그게 법적 한도 내에서도 돈이 들어요. 국회의원 선거하려면 몇 억 듭니다. 그렇죠. 법적 한도 내에서. 예.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하느냐. 조달하는 방법이 첫째는 자기가 돈이 많던가. 예. 그렇잖아요. 네. 아니면은 나라 돈 어디서 셉이든가 아니면 기업이 갖다 주든가 그렇죠. 이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소액 다수로 후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야 이런 정치인 한 사람쯤 있으면은 대한민국 맑아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강금호 회장의 잘못은 뭐냐면은 보통 지금까지 아마 누구야 성완종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얘기해서 주식회사 법인이 되면은 법인의 돈은 대표이사나
사실상의 대주주를 하더라도 돈을 함부로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함부로 쓰면 다 횡령이에요, 횡령. 그러니까 자기 개인이 세금 내고 받은 돈 가지고 후원하는 것은 그 후원이 법적 한도를 넘지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기업의 오너들인 후원자가 그런 개념 없이 후원을 했어요. 그냥 회사 돈 대충 빼내가지고 후원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걸리면은 그게 배임이고 횡령이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아마 그럴 겁니다. 다 세금 신고하고 자기 개인 소득으로 잡힌 것 중에서 후원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문제될 게 없죠. 예. 문제될 게 없고 유일하게 이제 건든다면 저거지. 개인 한도가 후원 500만 원인데 600만 원 줬다.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만은 뭐 중간중간에 밥 사고 하는 것도 이제 김영란법에 의해서, 그게 김영란법도 참 무시무시한 법인데, 예, 정치 문화가 많이 바뀌어질 겁니다.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하고 이제 저는 바로 봉하마을 내려가서 장례식 내내 이제 취재를 했는데, 그때 강공호 회장은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나 때문이라고, 내가 좀 그 옥중에 있었죠 아마. 아무튼 자유롭지 않은 상태였는데 내가 좀 자주 찾아뵙고 적적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해서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다고 이렇게 슬퍼하던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본질은 이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그런 차이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나는 진보 편이야, 나는 보수 편이야, 이걸 떠나서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래도 또 미래지향적으로 기대해 볼 사람들이 어느 쪽 사람들인지 개인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많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장면들이. 네. 다음 토픽으로 빨리 넘어가죠. 네. 잘못하면 다 못하겠다. 네. 오피니언 비평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잠깐 음악 듣고 했는데요. 자, 남은 토픽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김효진 PD. 오늘은 시간이 좀 애매해서 오피니언 비평으로 끝까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인 지난 16일 최장기죠. 9박 12일간의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4개국 순방에 나선 박근혜 대통령이 한창 정상 외교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대통령이 비행기로 거의 하루를 날아가야 도착하는 남미까지 방문해 국익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뜻을 누가 폄하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정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외교 우선순위에 맞는 것인지 요거는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진짜 중요한 한반도 얘기는 안 하고 지금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디 특사나 보내가지고 해야 될 외교를 하고 있으니 참나. 한겨레가 사설로 짚고 있는데 우선순위 실종된 대통령 외교입니다. 네. 왜? 이런 수상한 전국에 성완종 리스트, 세월호 1주기 국면에 이렇게 내빼듯이 가냐. 단순히 이런 지적이 아니라서 제가 골라봤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1주기와 성완종 파문의 와중이라는 국내 정치적 요인을 간과한 무신경한 방문 일정이라는 비난, 요건 차치하더라도요. 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외교 환경이 대통령이 열흘 이상이나 남미에서 시간을 보낼 정도로 한가한지 의문이 많다는 겁니다. 우선 대통령의 남미 순방이 그와 겹치는 기간인 19일에서 23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60돌 기념 행사보다 얼마나 어떻게 중요한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 반둥회의라고 하죠. 이 반둥회의는 미국과 옛 소련의 진영에 가담하길 거부했던 아시아 아프리카의 개발도상국들이 모여 한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비동맹회의의 모태로 국제사회에 큰 족적을 남긴 바 있습니다. 이번 기념 행사에 중국의 시진핑, 일본 아베, 북한의 김영남 이런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만 봐도 그 비중과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그냥 거친 표현으로 생까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또 지금은 아베 총리의 4월 말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 주도로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한 시기입니다. 16에서 17일 미국 워싱턴에서는요, 한미일 외교 차관 회담과 3국 국방부 차관보급이 참가한 3자 안보 토의가 잇따라 열렸습니다. 주로 미일 동맹의 강화 흐름에 우리를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이런 걸 주제로 한 성격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미야 엎질러진 물이 됐지만 중요하고 골치 아픈 문제는 피하고 쉽고 빛날 일만 골라 하는 정상 외교로는 국익을 지킬 수 없다는 거, 이걸 알아야 한다.
이렇게 꾸짖는 그런 사설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저는 몰랐습니다. 외교 일정까지 머리에 넣고 있지는 않으니까 꽤 중요한 일정들이 있었네요. 아니, 박근혜 정권에 브레인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참 진짜 불가사의해요. 불가사의해. 남미는 물론 이제 뭐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 큰 시장이 될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 뭐 외교의 대상으로서는 손색이 전혀 없죠. 그러나 지금 한반도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리적으로요? 대측점에 존재하는 데가 아르헨티나 쪽이에요. 대측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지구 동그라마니까 우리 저기 서울에서 구멍 파고 들어가면은 반대편 구멍이 나오는 데가 저기 남미 쪽이에요. 아르헨티나 쪽인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도 직항도가 없을 거예요. 제가 그때, 저는 남미는 한 번도 가본 적은 없는데, 한번 가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비행기표를 알아보니까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로 가서 거기서 경유해가지고, 남미 그 파라과이인가 어디 아순시온이라는 도시로 이제 가기 위해서 내가 한번 조사를 하다가 중간에 그게 출장 일정이 킬되는 바람에 이제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비행기 타는 시간은 17시간, 18시간 걸리더라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남미, 물론 아프리카와 더불어서 우리의 중요한 외교 대상으로 손색은 없죠. 그러나 멀리 떨어져 있는 만큼 한반도 정세에는 별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나라들 아닙니까?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오바마. 특히 미국의 민주당 정권이 들었을 때 일본과 유착이 심했어요. 희한해 보면은 그것도 좀 불가사의한 일이야. 클린턴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기에 결국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하면은 미국과 일본이 짝짝꿍하는데 놀아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대처 못하니까 미국이 계속 아베 편 들어주고 있는 거야. 뭐 독도에 대해서도 쓸데없는 소리 하고 그런 이유가 결국은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거든. 물론 박근혜가 이제 일본하고 사이가 나빠가지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추구에 잘 안 들어가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잘하는 일인데 문제는 대통령이 무슨 인식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나 저 새끼 만나기 싫어해가지고 하면 그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인데 저는 이 얘기가 조금 기억에 좀 남습니다. 그 반동회의요. 시진핑, 아베 다 가는데 글쎄요. 이런 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반동 60주년 거기 가야지. 반동회의야 이제 없어졌지만은 비동맹 회의로 발전했다가 지금은 우선 냉전 체제가 붕괴됐으니까 그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이제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 비동맹을 이뤘던 나라들이 대개 아프리카 이쪽에 있는 사실 우리 국익이 더 많이 걸려 있는 것은 남미보다는 오히려 아프리카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게다가 그런 걸 떠나서라도 동북아 3국에 동북아에 영향을 미치는 3국의 중요한 인물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아베하고 시진핑은 물론이고 미국에서 최고인민회의 북한 김영남 의장. 어쩌면은 또 김정은이가 왔으면은 또 격이 받아가지고 그 지소 갔나? 참나. 근본적으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머리 아프고 그런데 그쪽에서는 근데 국빈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국빈 방문이 아니었다 알고 보니 실제로는 그런 논란이 있는데 또 그 우산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쓰고 가는 그런 사진도 나돌긴 했는데요. 하여튼 하여튼 환대하는데 가고 이제 그런 거는 애들이 하는 일이지 대통령이 할 일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죠. 자기를 박대하고 마주치기 싫더라도 나라 이익을 위해서 우선순위라는 걸 정해서 해야 되는데 박근혜 씨의 통치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쭉 패고 잘라버리고 해버리면은 직언을 못 해요. 독재자들이 결국은 직언을 못 들어가지고 결국은 다 망하지 않습니까? 지금 박근혜 앞에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얘기 잘못하다가 아주 작살난 놈이 한두 놈이 아닌데. 김무성 대표? 할까요? 김무성도 내가 보니까 말만 번지르르게 하지 약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개소리 못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대통령이 그렇게 나오면은 누구나 다 겁먹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다들 우습게 알죠. 그러나 노 대통령이 이를 딱 악물고 뭔가를 추진하면은요, 함부로 반대 못 합니다. 권력의 모든 것을 참 대한민국도 문제야. 씨발 어떻게 대통령이 되면 뭐 왕으로 착각할 만큼 권력이 집중돼 있으니 노 대통령은 이 대부분의 권한을 이제 총리에게 헌법상 헌법에 맞게 했는데 예. 이른바 실세 총리가 가동이 됐던 거의 유일한 정권이죠. 정권이었죠. 예. 아니 DJ 때도 실세 총리 있었지. 김종필. 예. 두 실세였지. 강요 추천권을 50%를 갖고 있었는데. 근데 뭐 유일하게 특별하게 가동이 됐다는 것도 그렇고 헌법을 지킨 거죠. 그렇죠. 예. 헌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이완구 같은 총리를 하라고 한 게 아니야. 이완구도 참 나 좀 살려주세요. 할지도 모르겠네. 진짜. 어떤 청취자께서 게시판에 이완구 리스트 예, 나오면 좋겠다. 뭐 아니 그 한겨레 만평이 그렇게 써놨더만. 예, 오늘 만평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 뭐 성완종도 리스트 만들고 서거하셨는데 네. 이완구도 잘리면은 문창극이처럼 나가라는 얘기 아닌가 싶어요. 문창극이 때도 아마 그때 박근혜 대통령 외국 나가 있었을 걸.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 인사청문 동의안 그거를 제가 하는 절차를 유보하는 식으로 사인을 했죠. 해놓고 이제 네. 외국 튀어버리니까 예. 나 버리구나 해가지고 사인 받고 이제 나갔던 것 아닙니까? 이완구도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고 싶다는 그런 이제 의중을 내비쳤다고 보는 거죠. 이완구에서는 이제 저 성완종 문제에 대해서는 돌아와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그 사이에 네가 알아서 나가는 얘기가 똑같은 거거든. 그러면은 뭐 이완구 총리, 뭐 일부의 총리까지 지낸 사람이 그러지 않겠지만은 이제 만에 하나 내만 죽을 거야 하면 그게 이완구 리스트지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다른 게 별 거 있어? 참. 리스트 정국이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은 예.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 절차를 지키고 그리고 공개를 하면은 리스트가 존재할 리가 없는 거죠. 뭘 갖다 협박을 하려고 그래도 뭐 숨겨놓은 거 있어야 협박을 하는 거지. 그렇죠. 숨긴 게 없는데 뭘 협박을 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박근혜 대통령이 귀국을 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 사실상 물러나라는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던질까요? 이완구 총리는 뭐 그전까지 스스로 물러날 것 같지는 않고, 예, 그렇죠. 지금 야당이 뭐 발의한다고 하는데, 예. 뭔가, 야당이 뭔가, 그럴 수가 있겠네. 뭐 해임 건의안이요. 박근혜 대통령이 할 일은 없는 거고. 네. 해임 건의안 하면은 뭐 압박이 못 이겨서. 그 해임 건의안이 실제로, 예, 그 표결에 붙여져 가지고, 그걸 통해서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네.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네. 이완구 총리는 일단 그대로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무조건. 예. 모르지 그거야.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물러가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